살다 보면 정말 억울해서 법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을 때가 있죠. 그렇게 정의를 세우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요, 고소인이 거꾸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이 무서운 죄, 바로 무고죄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인데요. 아니, 내가 당한 피해를 알렸을 뿐인데 어떻게 거짓말로 남을 고소했다는 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생각만 해도 정말 충격적이죠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정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. 바로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. 보시면 두 사람 다 돈을 못 받은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건 똑같아요. 그쵸? 하지만 고소장을 쓸 때 그 속마음이 좀 달랐습니다. 김철수 씨는 이게 횡령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압박용으로 고소부터 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. 반면에 이영희 씨는 너무 억울해. 경찰이 확실히 움직이게끔 좀 강하게 써야겠다. 이런 마음이었죠. 자,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한 명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. 아니, 똑같이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을 썼는데 왜 이렇게 운명이 갈렸을까요? 지금부터 법원이 뭘 결정적인 기준으로 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법원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본 걸까요? 그 핵심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. 먼저 김철수 씨 사건부터 보죠.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.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. 그러니까 이 고소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.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상대를 압박하려는 마음이 훨씬 컸단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니면 말고 정신이에요. 이게 100% 거짓말이다. 이런 확신까진 없어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는데? 에이 뭐 어때? 상관없어. 이런 마음만 있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. 무섭죠?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김철수 씨의 주된 목적이 돈 받는 거였어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면 무고죄가 맞다고 본 거죠.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무죄를 받은 이영희 씨는 어땠을까요? 이분의 고소장에도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김철수 씨랑은 달랐을까요? 바로 이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. 이영희 씨의 주장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,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에 딱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. 다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날 속일 작정이었다. 이건 사실에 대한 감정적인, 주관적인 해석, 그러니까 과장이었던 거죠. 대법원도 바로 이 점을 딱 찝어줬어요. 고소의 전체적인 뼈대가 사실이라면 세부적인 표현이 좀 과장됐다고 해서 그걸 무고죄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. 왜냐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좀 과장할 수도 있잖아요. 그 정도는 이해해준다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결국 이 두 사람이 운명을 가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. 바로 진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죠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김철수 씨는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어 라는 태도였고 법원은 이걸 미필적 고의로 봐서 유죄. 반면에 이영희 씨는 나는 돈을 못 받았다는 핵심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표현이 좀 과장된 건 괜찮다고 봐서 무죄가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아니, 좀 불확실해도 억울하면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? 하고요. 그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쾌하게 답을 내놨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?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째, 국가의 수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데 낭비할 수 없다. 그리고 둘째, 이게 더 중요하죠.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그 엄청난 위험에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장치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해야 한다면 이 무고죄라는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가 딱 3가지 팁을 드릴게요.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팩트와 내 생각을 구분할 것. 둘째, 고소장을 돈 받는 압박수단으로 쓰지 말 것.
셋째, 핵심 사실을 부풀리지 말 것. 사소한 과장이랑 핵심 왜곡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팁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나쁜 예는 상대방 마음을 내 맘대로 추측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었다. 이건 의견이죠. 대신에 좋은 예처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연락을 피한다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 딱 적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팁, 딱 김철수 씨 케이스죠. 원래 민사로 풀어야 할 문제를 상대를 압박하려고 형사고소를 이용하는 순간, 이건 바로 무고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. 고소는 정의를 찾는 과정이지 빚독촉 수단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팁인데요. 이영희 씨처럼 억울한 감정을 좀 보태는 거랑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그냥 살짝 밀친 건데 이걸 폭행당해서 전치 2주 나왔다고 써버리면 이건 과장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, 핵심 사실의 조작이 되는 거죠. 마무리하면서 이 한 문장은 정말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소장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, 추측이 아닌 증거로 써야 한다. 법이라는 칼은요,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그 칼날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. 만약 당신이 고소장을 써야 한다면 당신의 주장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실 위에 서 있습니까? 아니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추측과 억울한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? 그 답에 따라서 당신은 억울함을 푼 피해자가 될 수도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